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오랜만에요. 추억의 끝말 이어가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물가, 가난, 난방비 비싸요. 요금 금방 올라. 우리의 걱정 또한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요. 사표를 그냥 속주머니에 품고 살지만 사표 내봐야 쥐꼬리만한 퇴직금 생각하면 그냥 도로 구깃구깃 넣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시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술잔은 반은 눈물. 그런데요, 그 시도 이젠 옛말입니다. 왜냐고요? 소주값도 오른다고 하니까 뭐 드실 수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이래저래 답답한 목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을 해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아하.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바로 이 남성입니다. 자, 어떤 남성? 이 남성이에요? 네, 이 남성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이름을 제외한 몇몇 중요 정보를 공개하면서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하하. 이 남성 일단 어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이렇게 공개 수배를 하게 된 건데 키 170cm에 몸무게 75kg, 넓은 이마와 긴 얼굴이 특징입니다. 32살이고요. 도주 당시 검은색 상아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평소 후드티와 모자를 자주 착용하며 도주 당시에는 흰색 택시에 탑승해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왜 이름은 안 알려줘? 왜냐하면 보세요. 이름은 일단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신다고 해서 가서 홍길동 씨죠 하고 잡는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을 보면 재빨리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급선무기 때문에 일단 저 남성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수배 전단, 공개 수배 전단을 통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남성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던 선량한 시민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어젯밤 경찰에요.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셨던 바로 그 남성이요. 어제 밤 11시쯤 이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이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하고 도주를 한 건데요. 세상에. 이후 오후 11시 40분쯤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 의해서 발견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 피해자는요, 계산대 앞쪽이 아니라 편의점 창고 앞 구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그 편의점 한쪽 구석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사망된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피해자가 편의점하고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는 있는데 그게 알고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는 추후에 조사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범행 당시에 뭐 편의점 안에서 뭔가 사건이 좀 있었나요? 그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살해를. 예, 그 근처라고 있어요. 구에서 뭐 해송하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일단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수정 교수님, 네. 범행, 즉 살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거의 뭐 1시간 사이에 훼손을 해서 이제 12시 2분 정도에 택시를 타고 도주를 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강도를 하러 지금 편의점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강도 사범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를 일반적으로는 차지 않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강도 사범의 경우에는 재범이 너무너무 여러 번이라 상습범이라 도저히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으면 재범 억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결국은 전자 감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을 물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니까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시면 목격을 하시면 그냥 일단은 경찰에다 전화를 주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안전해 보인다. 뭐 가능하면 좀 접근을 안 한 상태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화를 주시는 게 지금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저 인상착의 남성을 보시면 정말 신고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거, 왜 선량한 시민을 살해해요?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지금 이 남성 붙잡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 전자발찌 착용한 이유가 이 과거의 반복적인 강도 행위 때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이번에도 직원을 살해한 뒤에 바로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계산대에 가서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래서 이걸 봐서는 금품을 노리고 이 시민을 살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람이, 허주연 변호사님, 저 살인을 저질렀을 당시에도, 그리고 이후 강도 행각을 벌였을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범행이 초범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범행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상습범입니다. 지금 이 사람 10대 때부터요. 강도질을 반복해서 어머. 수년원과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러니까 10대 이후부터는 범죄 저지르고 처벌받고 세상에. 범죄 저지르고 처벌받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먼저 16살 때인 2007년에는요.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 운전을 해서 이 절도 등 혐의로 처음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됐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특수절도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러서 소년원에서 복역을 했는데 2011년에 임시로 이 소년원에서 퇴원을 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무려 5건의 범행을 또 저지릅니다. 결국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요. 이 징역을 다 복역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5월에 가석방이 됐는데요. 가석방된 지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이 업주인 40대 여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에 세상에. 현금 80만 원이 든 지갑을 들고 도주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 범행 전력까지 들어보니까 지금 안진용 기자님, 이 남성 하루빨리 검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분명 흉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사건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불철주야 조사 중입니다. 현재 편의점 인근 CCTV 그리고 도주 경로를 파악하면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시민의식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게, 나 오늘 어디 가다가 저 비슷한 사람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은요, 혹시라도 비슷한 사람 보셨으면 그 신고자도 필요해. 왜? 지금은 가능성을 다 조사해서 이 사람 맞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종민 교수님, 그러면 비슷한 사람 봤다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를 지금 달려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꼭 메모하시고,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생각되시면 전화하시면, 어느 위치에서 봤다고 하면 CCTV로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032-718-1413 또는 010-7148-9159번이고요. 네. 그것도 어렵다.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하. 032-718-1413 010-7148-9159 또는 네.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 남성이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도 품에 흉기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남성. 자, 악마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반드시 검거했다는 소식, 뉴스파이터가 끝나자마자 검거됐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어제 다른 곳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셋이나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여전히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이 엄동설한 속 자칫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됐더라면 목숨이 위험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찔한 순간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얼음이 얼어있는 저수지 물속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 명은 얼음 위에 서서 걱정스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학생 3명이 저수지에 빠졌다는 신고를 듣고 소방대원이 급히 출동해 구조에 나선 겁니다. 어머.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앞쪽에 있던 2 학생이 저렇게 튜브를 타고 물 밖으로 구조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1명이 남아있죠. 네. 이 1명의 중학생, 나머지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또 구조해냅니다. 세상에 지금 소방대원분들이 참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수지에 빠진 사람들이 중학생이라고요,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중학교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허. 오후 5시 27분쯤에 충남 천안시에서 저수지에서 결국 이 4명의 중학생이 놀자 하고서는 저 얼음판에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4명의 무게가 꽤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 사람부터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어머.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빠지고 나머지 2명이 그 친구를 이제 구조를 하겠다고 접근을 하다가 나머지 2명도 다 아이고, 빠지고요. 세상에. 결국은 4번째의 학생만 물에 안 빠진 상태로 경찰에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얼음이 깨진 상황, 지금 그냥 저수지 물에 빠져도 구조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게 아닌데 지금 저 상황 얼음이 깨졌단 말이에요. 저 상황 구조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음 얼정도로 수온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체온증이 금방 올 수 있기 아하.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구조를 해야 되지만 얼음 위에서 섣불리 저렇게 들어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같이 빠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중학생 1명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이 전문가들이 출동을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가서요. 얼음을 팔꿈치로 깼어요. 어허. 팔꿈치로 깨면서 세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튜브를 이용해서 구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30분 만에 3명 모두 구조를 했고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에요. 당시 중학생들을 구조한 소방대원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거기 얼음판 위에 서 계셨고, 3분은 이제 빠진 상태에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계신 상태였거든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바로 그냥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서는 이제 구명조끼 착용하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 얼음판을 이제 팔꿈치로 깨가면서 진입을 하고 이제 구명안을 전달을 해서 2분은 먼저 그렇게 구조를 했어요. 나머지 1분을 이제 제가 가가지고 같이 붙잡고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밖에 계신 분들이 구조 줄을 던져주셔가지고 학생들 상태는 조금 많이 추위에 떨고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구조대원들이 담요를 덮어가지고 구급차로 이송을 했거든요. 세상에 정말 소방대원분들의 이 긴급한 대응, 이 재빠른 대응이 아니었으면요, 저 중학생 이 아이들 정말도 더 큰일 날 뻔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얼음 얼었네. 왜냐면 아이들 마음에도 야 놀자 재밌게 얼음 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얼음이 이렇게 이 살얼음인지 이 녹아 깨지기 쉬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온도를 봐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얼어 있더라도 상온이 되는 경우, 오늘도 지금 사실은 낮에는 상온이 됐거든요. 그래요? 영상 기온이 됐는데 네. 저수지나 강 같은 데는 그러다 보면 얼음 두께가 얇아져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데 밟으면 그냥 깨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아주 추운, 그러니까 영하 기온이 계속되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영상 온도가 계속되게 되면 얼음 두께가 자꾸 얇아져서 조금만 밟아도, 그리고 또 처음에는 안 깨지다가도 중간으로 가면 깨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기온으로 가고 봄이 돼서 따뜻한 기온이 조금씩 생길 때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얼음이 있다고 저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이수정 교수님 저 사진을 볼게요. 그러면 같은 일행이었던 학생으로 보여. 근데 지금 서 있는 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학생도 쉽사리 구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섣불리 구조에 나섰다가 자신도 얼음이 깨지면서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명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저 얼음 위에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제대로 연락을 해가지고 구조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마음은 급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했다가는 나까지 빠져서 다 같이 사실은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좀 더 이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저 학생이 침착한, 저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을 한 게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만다행이고요. 우리가 이분들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죠. 바로 천안 서북소방서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윤욱식 직산 119 안전센터입니다. 천안 서북소방서 직산 119 안전센터에 윤욱식 소방사님을 비롯한 많은 소방대원분도 사람인데 얼마나 차갑겠어요, 물이. 그럼에도 저 학생들을 구조해 주신 여러분께, 소방대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분이 그분 아니에요? 호텔 신라 사장 그분 안진영 기자님. 네, 그분 맞습니다. 어허.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바로 어제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등장했습니다. 어머. 바로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요? 네, 이날만큼은 CEO가 아니라 여느 학부모처럼 자녀의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한 평범한 엄마의 어머 모습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영상까지 있어요. 네, 대박 사건. 지금 저 모습이 바로 어제 졸업식에 참석한 모습인데요. 네. 오후 1시쯤 졸업식이 열리기 25분 전쯤입니다. 그때 아들과 함께 차량에서 내렸고 이후 학교에서 2시간가량 머물면서 저렇게 아이의 사진까지 담아줬고요. 그 후 아들과 함께 학교를 떠났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이수정 교수님 혹시 이부진 사장의 뭐 평소에 뭐 아들 사랑, 자식 사랑 뭐 이런 게 좀 뭐 평소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유명한 얘기고요. 뭐 아들 바보다 이런 얘기가 있을 그래요? 정도로 오. 아들에 대한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주 끔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이부진 이제 사장이 아들에 대하여서는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은 물론이고 중간중간에 발표회도 하잖아요. 아, 거기 갔어요? 네, 학부형들 모시는 발표회까지 다 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학교 졸업식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도 이제 입학식까지 아주 꼬박꼬박 챙겨서 학교에 이제 학부형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게 허지원 변호사님, 그럼 저때 졸업식에 다른 아이들 부모님, 학부모님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 자식 졸업을 하는 자기 자식을 제기해도 엄마 이부진이라고 저쪽 막 몰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워낙 같이 이렇게 한 학급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끼리도 서로에 잘 알았던 것 같고 그래요? 이부진 사장도 사실 뭐 재벌이다, 호텔 신라 사장이다 이래서 약간 거리감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엄마 이부진은 보통의 엄마들과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야. 졸업식이 본교 강당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아들의 반이 위치한 자리로 가서 다른 학부모들이랑 나란히 이부진 사장도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네. 졸업식 계속 이어지니까 이부진 사장이 앞뒤로 앉은 이 다른 아이 학부모들이랑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되게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고요. 엄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평범한 학생으로 이 아들 임군이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해요. 현장에서 이 취재진을 만난 학부모 얘기로는 재벌가 자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학생들이랑 똑같이 평범하게 그래요? 학교 생활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취재진이 이부진 사장한테 또 말을 건넸어요. 아들 졸업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장도 아유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덕담을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혹시 저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진 걸까요? 최명규 원장님, 사실 이제 아들을 둔 부모로서 다른 학부모들과 이렇게 뒤섞여서 뭐 대화도 하고 같이 발표에 참석도 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게 쉽지만은 않고 또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갖다 보고 싶으니까 일단 다른 사람이 신경 쓰여서 그걸 갖다 안 가기에는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더 강하게 그럴 수 되거든요.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리는 몰라도 아이와 관계된 자리는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다 참석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아이를 통해서 아마 그 아이의 친구들의 엄마라든가 같은 반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전혀 낯선 존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우리 아이와 친구들끼리 같이 사진을 갖다 찍다가 보니까
그 친구들의 엄마도 같이 사진을 갖다 찍게 된 것 같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서 저는 요새 또 다른 어머님과 학교 측에서도 많은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우리 질문했듯이 막 이렇게 뭐 팬처럼 쫓아가고 그런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네. 아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최재문 교수님, 예. 평소에도 아들이 속한 학급의 그 교실에 다른 학부모들과도 친분이 있었다면 저 때도 다정하게 자연스럽게 또 사진도 찍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실제 그 옆에 오신 학부형들과 함께 사진 찍는 모습도 많이 발견이 됐고 그래요? 셀카를 또 아들과 찍는 모습도 있었고 지금 저 장면은 아마 아들을 찍어주는 장면처럼 보여져요. 아마 본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서 아마 누군가를 찍고 있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아들하고 사진 찍고 옆에 있는 이제 학부형들이거든요. 아, 지어 예, 사진이. 학부모인가 보네요. 아. 학부형들과 함께 사진 찍는 모습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부진 사장이 잘 알려진 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도 함께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진을 요청했을 때 다 받아줘서 사진을 다 찍었다고 하고요. 네. 한 가지 눈길을 그냥 저와 휴대전화예요. 네. 왜냐하면 셀카 찍을 때 휴대전화가 나오니까 삼성가잖아요. 아무래도 아하. 범 삼성가니까 휴대전화가 어떤 거냐. 말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한정판으로 만든 스마트폰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부진 사장이 재용 오빠 보고 있지? 난 삼성 거 써. 걱정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허정 변호사님 근데 졸업식에 등장해서 일단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날 또 화제를 모았던 뭐 휴대전화 기종도 뭐 화제지만 또 다른 걸로도 관심을 모았을 것 같은데요. 뭡니까? 바로 이부진 사장이 입고 온 패션입니다. 오.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 이부진 사장이 되게 패셔니스타로 유명하고 평소에는 올블랙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저렇게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캐주얼하지만 굉장히 유행에 따른 그런 세련된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크롭 기장, 요 짧은 기장을 얘기하거든요. 저게 아하. 요즘 유행 스타일입니다. 트위드 이렇게 얼기설기 얽힌 이렇게 짜임이 굵은 그런 자켓을 그래요? 입었고요. 그리고 와이드 팬츠, 넓은 바지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에 검정색 하이를 신었고 네. 가방도 요즘 유행하는 그런 디자인을 또 이렇게 메고 나왔습니다. 아하. 캐주얼하면서도 꽤 격식을 갖춘 그런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청바지도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 또 평소에 단발이었는데 머리 길게 해서 나왔잖아요. 머리숱 부럽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굳이 따지자면 안진웅 기자님 이부진 사장도 그러면 워킹맘이네요, 진짜. 그럼요. 재벌가 이전에 워킹맘이 맞습니다. 호텔 신라를 경영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CEO로서 단순히 호텔 경영에만 머물지 않고 면세 사업과 한옥 호텔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4년 이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택시 회전문 충돌 사건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또 박수를 받기도 했었는데 기억나네요. 당시 기억나시죠? 네. 택시가 호텔 일정 회전문을 들이받아서 투숙객과 직원 등 4명이 다쳤고요. 총 네. 5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택시기사 반지하 빌라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이를 접한 이부진 사장이 호텔 측에서 이를 해결하기로 결정하면서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마 재벌가이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약간 이 삐딱하게 볼 것도 아닌 게 이 이부진 사장도 워킹맘으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 정말 그걸 지극히 보여주잖아. 그런 거 보면 여느 엄마와 다름없는 정말 사랑이 많은 엄마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상에 대낮에 도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난달 17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안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이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앞차. 잠시 후 초록불로 바뀌자 움직이는데 네. 그런데 좌회전이 아닌 유턴을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곳은 유턴 사선이 아니죠. 경찰은 즉시 쫓아가서 정차를 요구하는데요. 네. 근데 해당 차량 이렇게 멈추는가 싶더니 또다시 유턴을 합니다. 어머. 그리고 역주행까지 하면서 달아나는데요. 네. 이 경찰이 쫓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네.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아하. 그리고 도주 차량을 찾아내서 계속 뒤쫓는데요. 어머머머. 그런데 좁은 차량에서 아찔한 주행을 하다 결국 이 차량
다른 차량까지 이렇게 들이받고 맙니다. 아하. 자, 이쯤 되면 멈출만도 한데요. 어? 이 차량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정체가 뭐예요, 진짜네. 결국 저 차량은 지원에 나선 다른 경찰차가 도주로를 막으면서 이 아찔한 추격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이고, 보는 내내, 영상 보는 내내 시청자분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마음을 내내 졸였어요. 대체 저러고도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CCTV랑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금방 잡힐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단순 불법 유턴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경찰 교통 안내를 위해서 정차를 요구하는데 이 지시에 불응하고 중앙선 침범해서 유턴해서 역주행까지 했잖아요. 아하. 그리고 골목길로 들어서서 굉장히 과속으로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불법 종합 세트를 막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앞서 유턴해서는 안 될 구간에서 유턴했다, 이른바 불법 유턴에서 끝날 일을 뭐 이렇게 사태를 키웠을까요? 저 차량의 운전자는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사생 결단으로 지금 도주를 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던 와중에 사고까지 냈는데 네. 결국은 추격 끝에 경찰차 2대가 이 사람을 잡았는데 아하. 검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요? 사기 범죄자였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징역형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결국은 뭐 도망 다니다가 수배자였군요. 네, 수배를 아. 당한 상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뒤가 구리고 뒤가 캥기는 사람이었어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범 진단이라고 하는 이제 예방 활동을 하던 중에 자회전 신호를 받고 있던 그 도주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 안전운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던 차에 저희가 순찰차를 앞에 멈추니까 곧바로 이제 도주 차량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골목길로 이제 도주한 상황이었거든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였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계속 이제 도주를 하고 이제 잠적을 하면서 피해 다닌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요, 골목을 이리저리 누비고 도주하던 저 차량 때문에 난데없이 들이받친 그 피해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분은 괜찮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도주 차량의 상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앞 범퍼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 충돌 당시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차량 잔해가 계속 달리는 내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어허. 경찰은 도주 당시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 운전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차량 수리비만 6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다가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불법 종합 세트라고 말씀드렸지만 죄질도 극히 불량할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10분 정도 시간 내에 본인이 원래 지금 저지른 범죄 이상으로 더 많은 범죄들 또 저질렀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사유가 많습니다.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이죠. 당연히 벌점, 과태료 부과 대상될 수 있고요. 아하. 역주행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신호위반도 마찬가지로 벌점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골목길에서 과속을 해서 사고를 낸 걸로 보여요. 근데 제한 속도 20km 이상 초과해서 과속 운전해서 저렇게 사고를 내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을 할 아하. 수가 있고요. 사고 낸 거 알면서도 뭐 내려서 조치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갔잖아요. 아하.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에 해당해서 굉장히 무거운 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진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셈이에요. 저렇게 도망간다고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까? 한때 어리석임이 자신의 화를 더 키운 셈이에요. 자승자박이 됐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불타는 트롯맨 준결승 진출을 앞두고 와 진짜 트롯맨들이요 지금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답니다. 왜? 단 한 곡 때문에 그냥 아주 운명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약체전에요. 이 사람이 지목돼서 나오다 보니까 경연장이 술렁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지목돼서 나왔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씨 데뷔 11년차 현역 트롯 가수입니다. 이게 말이 돼?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2, 3위라고 생각하는 딱 가장 강력한 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최약체전을 확 올려버리면 1등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신성이가 조금 약간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아요. 예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목 당해 왔는데 아직도 무서움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두고 보십시오. 진짜. 아마 저 순간에 구강 구조를 봤다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성 씨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어떤 무대를 준비해서 서력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헤쳐온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그네 기도 내 마음 같이 몸을 쉬어 운다 몸을 쉬어 운다. 노래가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실자 신성 씨가 최약체로 지목됐을 때 신성 씨 본인도 그랬지만 시청자들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 앞에서 두고 보자는 말 쉽게 안 나오거든요. 정말로 당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선곡한 노래도 남진 씨의 가슴 아프게인데 최약체로 지목당한 그 아픈 가슴을 노래로 승화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름대로 손태진 씨에게도 보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경연에서 계속 신성 씨가 소위 말하는 역대급 무대를 펼쳤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만한 또 다른 역대급 무대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 씨를 바라볼 때 다들 기대치가 있죠. 그 기대치를 또 뛰어넘어야지 심사위원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그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신성 씨를 골랐는데 오히려 신성 씨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역 12년 차의 실력이 어떤 건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최준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12년 차 가수인데 이분 신성 씨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가습기 보이스라고. 가습기 보이스. 목소리가 너무 촉촉하다 그래서 가습기 보이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진 씨가 불렀던 가슴 아프게를 아주 칼을 갈고 나와서 불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칭찬이 있었어요. 특히 네. 윤희상 작곡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신성 씨 무대 중에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유 씨도 뭐라고 그랬냐면 매번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지겨울 만도 한데 네. 신성 씨는 지겹지 않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태진 씨의 작전 실패로 이제 돌아가는 셈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완전히 호평이 나오는 게 지금까지 무대 중 가장 좋았다, 이게 나올 거랑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최약체로 뽑혔을 때만 해도 신성 씨 왜 약체냐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이 연예인 대표단들 판정자들이 다 얘기했었거든요. 결과는 보신 대로였습니다. 신성 씨가 연예인 대표단 점수에서 118점 기록하면서 최약체전에서 1위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디너쇼 점수로 팀이 이 뽕발라 팀이 여전히 5위인 상황이었고 맞아요. 또 최강자전 무대도 있고 그리고 국민대표단 점수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합산 결과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위에 그냥 만족하고 있고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최약체전에서는 신성 씨의 힘을
들려서 1위를 했지만 뽕발라 팀이 여전히 5위로 머무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강자전에서는 뽕발라의 대표로 누가 나왔을까요? 무대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밧줄이 나오는 거야? 네온이 춤을 추는 서울의 밤거리 그님의 손을 잡고 행복에 젖어 걸던 거리 그님은 떠나고 나 혼자 외로운데 어디서 들려오는 사랑의 속삭임이 내 마음 울리네 잊지 못한 서울의 밤 님 또한 떠나버린 곳 내 온도 울다 내 온도 울다 말없이 꺼져버린 서울의 밤이여 내 온도 울다 내 온도 울다 말없이 꺼져버린 서울의 밤이여 야, 적절한 퍼포먼스까지 돋보였는데 안진용 기자님 처음에 밧줄로 들고 나오길래 밧줄로 끙끙 밧줄로 끙끙 이 노래 부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트로트 일곱수 한강 씨의 무대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밧줄로 알고 계신데 잘 보면은 저게 네온 불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 노래가 서울의 밤이잖아요. 서울의 밤 하면은 네온 불빛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불빛 나는 줄을 사용한 건데 무대 위 조명 때문에 그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뉴스파이터 제작진을 통해 전했고요. 네. 그런데 원래 한강 씨 제작진과 선곡회의를 하면서 섹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막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컨디션 난조까지 겹치면서 이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어머. 했었고요. 경연이 끝난 후에 SNS에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녹화 때부터 지금까지 경연과 합숙 연습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가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그동안 링거를 6번이나 맞았다고 하니까 이 무대가 주는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이거 믿기지가 않는 게 최명규 원장님 그냥 뭐 부상 투혼 이런 말은 그냥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이 경연 때문에 링거를 6번 맞아 이게 부담감이 특히 또 현역 가수라서 부담감이 100배가 된 거예요? 네, 현역 가수여서 부담감은 저는 두 개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하. 첫 번째 요소는 현역 가수로서 오랜 생활을 했지만 완전히 자기 자리에 굳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있었을 테고 세상에. 그래도 여러 가수의 생활이 여러 했기 때문에 동료들을 봤을 때 약간 미숙한 점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좀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계속 이제 프로듀서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또 압박감이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어떤 가수분들은 유달리 계절을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뭐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한두 달 정도 이유 없이 많이 아프고 목의 컨디션이 또 안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그야말로 뽕바라 팀의 두 거장 신성, 한강 두 현역들이요. 기가 막힌 무대를 선보였는데 근데 이 노래 한 곡에 천당과 지옥을 오갈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허주원 변호사님?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 왜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한강 씨가 연예인 대표단 점수 95점을 기록해서 지금 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는데요. 100점 못 넘었네요. 못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른도 씨가 정말 용기를 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원래 한혜진 씨 곡이잖아요. 그렇죠. 여자 곡이거든요. 근데 남자 가수가 여자 곡을 선곡한다는 것은 키 자체도 맞지 않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효과를 보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잘했다, 제일 잘했다 이렇게 극찬을 또 했어요. 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쉬운 결과가 된 거고 뽕발라 팀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최약체전에서는 이렇게 잘했는데 최강자전에서는 또 이렇게 아쉬운 결과 받아들였잖아요. 1라운드였던 팀 디너쇼 무대, 또 2라운드였던 최약체전, 3라운드 최강자 무대까지 마친 뒤에 국민 판정단 점수까지 합산을 한 결과 뽕발라 팀 여전히 5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신성 씨는 추가 합격으로 극적으로 준결승에 진출을 아이고. 했고요. 1급수 한강 씨는 안타까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랬군요. 한강 씨가 탈락했다는 소식에 뭐 많은 팬들도 아쉬워했을 건데 저희가 참 잔인한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심경을 들어보려고 한강 씨에게 저희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넣었는데 어머 세상에 흔쾌히 받아주셨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밧줄이 사실은 밧줄이 아니고 네온빛이 나오는 줄이었어요. 화면상에는 이제 조명도 있으니까 이제 불빛이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경연 첫날부터 좀 쉼없이 좀 달려오다 보니까 좀 몸에 이제 서서히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좀 몸이 체력적으로 조금 좀 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뽕발라 팀이 준비하면서 사실 정들이 많이 들었어요. 다들 너무 고생도 해주고 고생한 만큼 어떻게 결과는 뭐 이렇게 만족스럽게 돌아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들끼리는 너무나 또 돈독하게 준비를 잘 했었거든요. 신성이가 그날 또 많이 울었어요. 자기만 올라가고 다른 팀원들 다 이제 떠나보내니까 우리 목까지 다 잘해줄 거라고 꼭 약속했으니까 신성이 아마 꼭 잘 해낼 거라 믿고 있고요. 가수로서 이제 보여드려야죠. 이수정 교수님, 제가 정말 마음씨가 나쁜가 봐요. 저는 저 경연자들이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는 게 약간의 보여주기식 이건 줄 알았는데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게 정이 많이 쌓였나 봐요, 그간에. 네, 그렇죠. 여러 번 이제 경연을 하면서 돈독한 정이 이만저만 쌓인 게 아닐 거고요. 뭐 이렇게 경연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상호 신뢰가 없이는 이 무대가 꾸며지지를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성 씨와 지금 한강 씨는 동갑내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사전에 미리 알고 있던 관계였던 것 같고 지금 이런 경연을 통해 가지고 뭐 더더욱 이제 신뢰가 쌓였는데 네. 결국 이제 서로 운명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한강 뭐 지금 신성 씨가 이제 눈물을 보인 게 아니냐 상당히 뭐 진정성 있는 눈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show must go on입니다. 야, 그래요, 맞아요. 진짜 노래 한 곡 때문에 천당과 지옥의 운명이 갈렸어요, 두 사람은. 그런데 또 한 명의 최약처전의 사활을 건 팀은 어딜까요, 안진영 기자님? 다름 아닌 이 인기 투표 압도적인 1위인 황영웅 씨가 속한 이 뽕영재 팀입니다. 아하. 디너쇼 미션에서 3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2라운드 최약체전 결과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뽕영재의 최약체로는요. 광주 출신 9년차 또다시 현역 가수입니다. 어머! 이번엔 정다은 씨가 지목이 됐는데 이야. 역시나 연예인 판대원단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죠. 아니 9년차 가수가 어떻게 최약체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뭘까요? 정다은 씨가 정통 트로트의 강점이 있는데 경연 무대라는 게 매번 다른 무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목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통 트로트만 잘할 거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다은 씨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기회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걸 오히려 반긴다고 했고요. 야. 정통 트로트는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네. 원래 익숙한 맛이 정말 좋은 맛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야, 뜻입니다. 멋지네요. 포부가 최약체 지목에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정다은 씨가 어떤 무대 선보였을까요?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약체라는 뜻을 저는 달리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팀원들에게 최고로 약이 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 아유 어렵다. 노래 진짜 어렵다. 더 이상은
차라리 맺지 말지 정은 왜 주고 유리벽 사랑 내 의도를 잊을 수 있나. 허준 변호사님, 제 귀에는 잘 부른 것 같은데 앞서 일부 연예인 대표단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저거 보면서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전문가들의 귀에는 또 들리는 게 있나 봐요. 사실 노래하는데도 계속 이제 연예인 대표단이 중간중간에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 선곡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부담해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평가를 계속 했었거든요. 결과는 결국 반전이 없었습니다. 연예인 대표단 최저점인 92점을 줬고요. 네. 문제는 최악체전 마이너스 페널티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뽕영재 팀이 마이너스 30점 아이고. 받게 됐는데요. 정다은 씨 무거운 발걸음으로 옮기다가 미안한 마음에 대기실 문 앞에서 그만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아이고. 그래도 팀원들이 잘했다 하면서 따스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이 끈끈한 의리를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참 그랬을까요? 부담 100배였을까요? 그 모습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걸 역전시켜야 되는 최강자전에 누가 나섰을지 그 무대까지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장이잖아요. 제가 조언을 뽑았고 너무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괜히 막 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인생아 내 인생아 참 고마웠다. 인생아 사랑한다. 인생아 안진용 기자님, 뽕형제 팀을 직접 꾸린 황영웅 씨 정말 절절하게 불렀어요. 일단 황영웅 씨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국민 투표 1위, 예심 1위, 어머. 그리고 음원 성적까지 1위였는데 네. 정작 이 팀은 4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강자로 나섰거든요. 부담 100배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들은 분들은 이 노래가 황영웅이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변화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원래 황영웅 하면 동굴저음으로 유명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그 동굴저음을 버리고 담백한 창법으로 이 조항조 씨의 인생은 고마웠다를 불렀거든요. 부르자마자 이 연예인 대표단 이지혜 씨를 비롯해서 관객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남달랐어요. 윤일상 작곡가는 곡 해석과 감정, 자기와 능력과 편곡까지 모든 게 다 좋았다라고 극찬을 앞지지 않았고요. 어머. 윤명선 작곡가는 두꺼운 목소리를 빼고 변화한 창법이 어울렸다고 하면서 더 터뜨릴 수 있는 힘이 모두 있으나 다음 라운드에 가게 되면 겁먹지 말라는 야.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과연 황영웅 씨의 이 곡은 팀을 살렸을까요? 어땠습니까? 팀은 최종적으로 4위를 기록했어요. 아하. 황영우 씨 개인은 최강자 중에 최강자 1위를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팀 전원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데 실패를 했고요. 황영웅 씨랑 민수연 씨만 지금 준결승 14명 안에 들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팀들한테 또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마음까지 다 담아서 준결승 가서 더 멋진 무대 선보이길 기대를 해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